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당대표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고 있고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재밌으셨죠? 타운홀 미팅 괜찮고 제일 재밌는 것은 업무 보고 생중계 진짜 재밌었죠? 우린 죽겠어요. 그거 만든 사람은 죽겠습니다. 아우 힘들어요. 제가 대통령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업무 보고 중간쯤에 아우 장르를 하나 만드셨어요. 무슨 장르 그래서 세계적인 정치 다큐를 하나 만드셨다고. 이번에 우리가 했던 이 업무 보고를 생중계한 것이 대통령이 주도한 그 영역을 이제 넘어서서 전 부처의 업무 보고 생중계로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이제 생중계 하세요 하고 제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각 부처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의 하나의 모델이 된 것이고 제가 찾아봤어요. 업무 보고 공개를 누가 시작했나?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생중계는 안 했어요. 처음으로 오픈한 거예요. 그 철학이 이어져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국민 주권을 중시하는 분들이 이어지면서 오늘에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게요. 이번 업무 보고할 때 공무원들이 힘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장관들도 힘들고. 근데 이제 업무 보고가 마지막 끝나는 게 부산에서 해수부 업무 보고였거든요. 부산에서 해수부 업무 보고 딱 끝나는 날 다들 속으로는 아우 이제 끝났다 아주 해피하다. 이제 조금 쉬어야지 이러고 대통령께서 마지막 정리 말씀을 하시면서 아우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다음 업무 보고는 6개월 있다 하자고. 아니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있다. 야 이거 정말. 저는 사실 이번 업무 보고가 아니라 다음 해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의 업무 보고를 기대합니다. 성남과 경기도에서 발전과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첫 업무 보고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내어드리고 검증받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2년차, 3년차, 4년차는 점점 압박 검증이 심해질 것이고 책임감의 강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행정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갈 것이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5년 동안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한차원 높은 행정으로 도약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시고 댓글도 더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할 때 이렇게 가끔 받아가지고 대신 물어보기도 하시잖아요. 이거 보고 다 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K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겠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 맞죠? 언젠가 김대중 대통령께 은퇴하신 후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외교를 잘하는 게 뭔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잘 지내는 거다. 미국과도 잘 지내고, 일본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러시아와도 잘 지내고, 북한과도 잘 지내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자존심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환심을 지혜롭게 사면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국가들을 균형을 적절히 잡는 방향으로 북한과만 아직 냉각관계에 있지만 미국, 중국, 일본 가장 가까운 나라들과 관계를 만들어 낸 거죠. 얼마 전에 새해 들어서 첫 국무회의를 하고 점심 식사를 청와대로 이제 옮긴 뒤에 청와대 옆에 총리 공간이 있고 그 옆에 삼청동 수제비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수제비 먹고 우리 총리공원 가서 커피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자들이 아우 도대체 금관 뭐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진핑 주석 뭐 샤오미 셀카라든가 이런 거는 이거 어떻게 다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아 나 잠 못 자고 그거 지어서 아이디어 짜느라고 잠을 못 잔다고. 국익을 이루어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에 무슨 탕국가에 갔던 우리나라 기업인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갈 때 이게 우리나라에 6개 있는 금관 중에 6번째 가장 좀 화려한 금관의 모델을 선물한 거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걸 들고 갔대요. 그 나라에서 건설 휴주할 게 있었어요. 원래 자기 차례 아니야. 딴 나라 받기로 돼 있었어. 갔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약간 센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딱 들었는데 그 대통령 정상에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 이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그거냐고. 그리고 수주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당하게인데요. 제가 여기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국정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중에 이렇게 보면 제일 잘한다의 이유가 외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였어? 아니잖아. 유학파였어? 아니잖아. 외국 가서 오래 살았어? 아니잖아. 기대를 안 했는데. 근데 외교를 잘하거든요. 근데 외교를 잘한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 치열한 국제경쟁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국가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틀을 정하는 문제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신 씨앗이 이때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보통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큰 나라 몇몇 정도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사저들을 거의 매주 간격으로 쭉 당대표가 만나나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때 생각했습니다. 준비하시는구나. 그러한 치열한 국정의 준비가 있어서 우리는 이제 비교적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위상, 정치적 위상이 과거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당당하게 해야 되겠죠? 투명하게 경제를 해왔습니다. 한미관세 협상을 할 때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기업의 오너들을 개인 1대1로 또는 여러 정말 많이 만났어. 정말 많이. 듣고 심지어 관세 협상 전략을 어떻게 같이 의논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과거였다면, 독재자 시절이었다면, 저런 만남이라면 이 사람들이 만나서 뭔 짓을 할까? 뒤에서 뭔 소리를 할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이 CEO, 기업 CEO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의문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언젠가 대통령님과 이런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떳떳하니까, 구릴 게 없으니까, 당당하니까.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척도 하나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와 기업이 투명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냈다.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낸 것이 경제, 노동 어떤 한 분야의 제도의 변화보다 훨씬 중요한 틀을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 B, C, D, E. 여기 우리 김성주 우리 이사장님도 와 계신데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할 때 정책위 부의장을 하셨고 지난 제가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집권플랜 본부장이라는 것을 할 때 A, B, C, D라는 것을 처음에 그 틀을 만들어서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A, AI, B, 바이오, C, 컨텐츠 앤 컬처, 문화와 컨텐츠, D, 디펜스, 방위산업, E, 에너지. 우리는 이것이 미래로 가는 전략산업이라고 보고 이것을 살려내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방향을 잡았고 예산에 넣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의 기초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틀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에 최초로 우리 AI 수석 그리고 장관의 AI 최고 전문가들 민간인들을 모셔왔고 AI에 10조 이상의 예산을 우리가 집어넣기로 했고 GPU 26만 장 이상을 확보했고 그리고 정말 세계 각국의 강국들과 경쟁해낼 수 있는 다양한 한편 데이터 센터, 여기는 피지컬 AI 실증 이런 틀을 만들어냈고 비바이오, 신약, 농생명
등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의 바이오위원회를 딱 정리해서 이제 당연한 컨트롤 타워로 가려고 하고 있고 컨텐츠 앤 컬처, 방위산업, 에너지, 지금 아리백산단 전북같이 제가 이걸 보면서 전북은 이 중에서 뭐뭐에 연관이 되느냐. AI 연관되죠? 피지컬 AI. B, 농생명, 바이오 연관되죠? 컨텐츠 앤 컬처 당연히 관광 등 연결되겠죠. D, 디펜스 아주 주된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E, 에너지, 재생에너지 연관되죠? A, B, E가 특히나 전북과 연관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것이 독재도 하고 정치도 엉망으로 다 못했지만 제일 잘못한 것 하나는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집중점을 못 가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집중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온 김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결국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것 같은 문화국가입니다. 성장을 회복하고 지금 우리 한류의 경쟁력이 보이고 있는 대로 문화국가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맨 마지막 그림이 뭔지 아세요? 국중바.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선생님 아시죠? 지금 관장이시잖아요. 제가 그분이 너무 자부심에 차서 이 자랑하는 거 한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째, 국중박이 줄을 지금 저렇게 서고 있는데 전 세계 지금 3위라는 겁니다. 지난해 6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1위, 2위가 어떤 나라냐? 루브르, 파리나 뉴욕 이런 데예요. 그런 데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의 박물관은 남의 나라의 꽤 반틈 넘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것만 갖고 하잖아요. 두 번째, 일본 등을 포함해서 세계 100나라 이상의 박물관장들이 와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게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옆나라 일본도 그렇고 어지간한 나라에는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다 은퇴하신 어르신들만 오신답니다. 근데 우리는 젊은이들이 애기들 데리고 유모차와 함께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문화의 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문화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산업을 하든지 거기에 프리미엄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새 정부가 강조했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국무회의 할 때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대통령이 계속해서 산재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산재 문제가 그렇게 진지하게 사실 의제로 다뤄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 하고 마실 줄 알았는데 두 번, 세 번 했어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도 산재 현장을 가봤습니다. 건설 현장. 근데 전체적으로 좀 큰 데는 줄고 있지만 50인 이상 50억 이하는 아직 줄지 않거나 심지어 늘기까지 합니다. 어려운 과제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로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첫째. 두 번째는 산불입니다. 산불 대응의 방식을 저희가 지난해 바꿨습니다. 지난번에는 산불이 나면 일단 얼마나 불이 번지나 보자 하고서 헬리콥터 띄우는 거를 일단 물 내리는 헬리콥터를 먼저 띄우고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띄우자는 걸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30분을 더 벌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자살입니다. 우리가 자살 지금 1년에 15,000이 넘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생명 존중의 원칙을 지켜가겠습니다. 정동영 장관께서 전북이 매출한 탁월한 정치인이자 지금 우리 정부의 통일부 장관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정부 시절에 오물풍선이 오고 확성기가 가고 오물풍선이 오고 확성기가 가고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부가 바뀐 것만으로도 오물풍선과 확성기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쉽지 않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만만치 않고 심지어 북한은 이제는 아예 통일이고 뭐고 말하지 말고 그냥 딴 나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지만 적어도 우리는 더 갈등을 격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고 다행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조는
유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대략 좀 긍정적인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을 쉽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간단치 않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 간단치 않고 여러 가지 산업에서의 경쟁력 간단치 않습니다. 미국이 판을 흔들었고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거나 아니면 우리 추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류를 자부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노력은 우리가 하고 돈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그러한 구조, 이러한 구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만든 게 지난해 84편, 2015년 10년 전에 84편, 똑같은 84인데 과거는 상향이고 지금은 하향. 이런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결코 그냥 낙관만 하고 가진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비교적 역대 정부에 비해서 높다고 합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대.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지난해 말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54%대를 찍었습니다. 국회, 검찰, 법원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더 잘해라. 그래,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겠다. 투명하게 국민과 함께 가려는 노력을 인정하겠다. 그러한 평가를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정치를 해온 지난 6개월에 대한 평가로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기조로 계속 달려가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사실 제가 주최 측에서 말씀 듣기를 쭉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필요한 걸 화면으로 받아서 남의 답변 드리고 한두 가지만 여기서 꼭 필요한 문답을 직접 하고 그리고 마치고서 오신 분들과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들어서 가급적 빨리 곧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만들어 봤어요. 이 정부의 장관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룹핑을 해본 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분들, 전북에서 잘 아시는 분들. 그러고 보니까 전북에서 지금 장관이 몇 분 나온 거예요? 김윤덕 장관 있고, 또 정동영 장관 있고, 그렇죠? 아니, 그러고 보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배출하셨네요. 제가 살 익산. 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오래 하셨던 분들이 장관 한 그룹이 있어요. 맞죠?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냐? 우리 과기부 장관, 산자부 장관, 중소기업부 장관 이런 분들은 네이버, LG 이런 때 쟁쟁한 기업에서 쟁쟁하던 분들이에요. 경제를 아는 분들. 대통령이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거예요. 경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 번째, 관료를 오래 했던 분들. 외교부 장관, 재경부 장관, 그리고 코로나 때 정말 여러분이 그 신뢰를 주셨던 정은경 장관. 세 번째 그룹이에요. 간단하죠. 훌륭한 관료, 훌륭한 경제인, 훌륭한 정치인. 근데 네 번째가 있어요. 아주 흥미로워요. 송미령 장관 아시죠? 시작처장, 권오을 장관. 어떤 분들이죠? 보수 정치에 있었거나 지난 정부에 있던 분들. 이분들이 몇 분 이렇게 있어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대표이자 후보로서 우리는 개혁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중도화 보수까지 끌어안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기조가 연장되면서 새 정부가 출발할 때부터 원팀을 이렇게 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짠 틀을 유지해서 가급적 지난해 또는 올해 초까지 빨리 내란을 종결시키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쪽으로 달려가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신년사에서 하신 겁니다. 이런 통합의 기조를 더 지속하고 확대해 갈 것인데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전북경제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듯이 전북경제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A, B, C, D, E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CES, 세계 최고의 첨단 박람회에서 최고 인기가 로봇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로봇이 이제 최고의 경쟁을 갖고 이제 붙는 정말 최고의 격전지가 된 거 아닙니까? 피지컬 AI, 달리 이야기하면 누가 더 근사한 로봇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내고 실증해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얼마요? 5천억? 6천억? 7천억? 1조요? 1조가 책정된 거 아닙니까? 전북이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해낼 수 있으시죠? 새만큼은 설명드릴 필요 없고, 그리고 그린바이오 농경, 이 부분에 있어서 전북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런 과제를 잘 해내면 이재명 정부는 틀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발전 방식과 달리 가려고 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만 가려고 했던 그런 성장을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고 보고 진짜 지방주도 성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5국 3특이 그렇고 광역통합이 그렇고 서울에서부터 멀수록 수도권에서부터 멀수록 혜택을 주자는 것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전북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왜 정치를 마치고 전북에서 살려고 하겠어요. 저는 전북에 확실한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러한 국가 대전환의 시기에 5국 3특의 한 축으로서 이제 전북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국가 대전환의 길들을 지금까지처럼 더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전북 고유의 독자적인 발전의 전략을 잘 만들어서 실행해가는 과제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도지사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모든 참여해 주신 분들과 함께 그 어깨에 걸려 있는 것이다. 저희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정부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잘못할 땐 질책해 주십시오. 그러나 질책보다는 애정을 가지고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그래 새만금 우리 얼마나 했었냐. 근데 이제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이고 책임 있게 최종 그림을 다시 정리해서 결론을 좀 내보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정부의 새만금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새로운 그림을 정리해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을 무겁게 안고 있습니다. 함께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전북을 찾아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K국정설명회 1차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석 총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 말씀 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총리님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약 10분 정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선택에 의해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귀한 시간인 만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자기소개와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진행은 제가 그냥 바로 하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고 또 뭐 이렇게 뵙고 또 사진도 찍고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30분 이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송하지만 한 너댓 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하신 분 손 한번 들어줘 보시겠어요? 이제 더 들면 안 됩니다. 한번 제가 보려고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인데 9분을 다 하려면 진짜 1분씩 질문하고 끝날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손 드신 분들만 한 1분 안 넘게 딱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좋겠죠? 그럼 저쪽부터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손 드셨었는데. 네. 예. 그 마이크 전달 위해서 손 드시면 잠시 좀 일어나 주시기. 여기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완주청년회소 회장 유충렬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우리 김민석 총리님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또한 저는 질의가 아닌 총리님의 그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5극 3특 구성 목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간의 격차 해소,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국가 전략의 추진에 다시 한번 우리 국정전략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도 지금 행정통합이 지역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총리님이 주셨던 그 핵심 메시지처럼 수도권에 준비하는 지휘부여, 4년간의 최대 20조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내 이전 우선 배치, 권한이양, 에타 면제 등 특별법 추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통합이 손의 논쟁이 아닌 기회와 선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 특별자치도도 지금 현재 인구 소멸의 위기에 좀 있습니다. 그 행정구를 4개를 통합시로 바꾸고 그 지역 산업 또는 인구 소멸에 맞는 공공기관과 아까 말씀 주셨던 AI 산업, 에너지 산업을 지원 주신다면 저희 또한 전라북도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넘어가고요. 그 부탁드릴 것은 이제 저한테 와서 고맙다 이런 얘기는 딱 빼시고 그냥 질문만 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분 이쪽으로 아까 두 번째 넘어왔었는데요. 손 드신 분 저쪽 예. 저기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누가 안 계신가요? 네, 혹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네네네, 전달해 거기 드리겠습니다. 어디 지금 거기 지금 질문 그분 드리시죠. 예.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주에 살고 있는 백종수라고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인천에서 완주로 귀농을 했고요. 완주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살고 있는 가족이고 또 저희 가족의 이제 특징은 무연고 소자본 농가의 생존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6개월 동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너지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뭔가 열심히 분주하셨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내실을 좀 이렇게 다질 수 있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연구가 없고 애초에 가진 자본이 없다 보니, 물론 이제 그건 네 사정이잖아라고 하면 이제 인정하겠습니다만, 제도와 현실이 분명히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은 누구 아들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딱 통과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사는 곳에서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아니면 확실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제 곁에 있는 누군가가 이재명 정부가 됐는데 지금은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은 뭐 누가 읽어보기라도 하고 또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유튜브 댓글은 직접 읽어본다고 하더라. 그래서 죄송한데 조금 요점. 예, 그래서 너의 이런 힘든 점을 귀농을 했을 때 이런 지원에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고. 올릴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네. 좀 알아보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젠플리스를 보다 보면은 이제 가끔씩 이제 비수도권에 대해서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 지방을 비수도권이나 다른 용어로 좀 이제 돌려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방이라는 뜻이 원래 알았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다음 앞에 분 예, 이쪽으로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네, 서신동 주민 강성입니다.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려고 왔고요. 전북은 식민지 시대에는 쌀을 바쳤고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영남으로 수도권으로 인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는 제일 먼저 피를 흘렸고 그리고 선거 때마다 민주정부의 산실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전북을 제대로 평가하면서 호남을 다시 살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호남을 살리겠다고 하는 것에 저는 전북이 제외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 전남의 통합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남도 통합합니다. 그리고 총리님께서는 광주 전남에 20조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는 이제 특별 고립도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북도 살 길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광주 전남을 넘어서 전북까지 하나 되는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논의를 해서 만약에 호남 대통합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 총리님께서는 광주 전남과 더불어서 호남이 하나로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수 있겠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거기까지 하시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예. 타운홀 미팅을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북에. 네, 그 빨리 그 오셔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잠깐 앞으로 오시죠. 거기 앞으로. 거기 제일 마지막에 하시죠. 예. 아주 간단히 해주실 수 있어요? 네, 간단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MBC TV의 칭찬합시다 제안자 김종선입니다. 27년 전에 총리님과 SBS TV로 자기 재천표 공개하는 방송을 같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3분 동안. 그때 우리 총리님께서 자기 재천표를 공개해 주셨는데 그때 81점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중요한 아이디어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총리님의 별명을 보니까 창조적으로 뭐든지 새로운 걸 만들어내셔서 저기 죄송한데요. 저 개인적으로 관련된 제안이시면 저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는 도정과 관련된 말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가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기 좀 옮겨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마이크. 앞쪽으로 여기 아까 드셨던 분들. 아까 원래 안 드셨던 것 같은데? 드셨나요? 이쪽으로 이렇게 오셔서 저기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안 드신 분들은 그냥 드셨던 분들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여기 전북대학교 학사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진학해서 현재 전북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정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지방 소재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그 대학 자체의 경쟁력만이 아니라 그 대학에 진학을 하고 싶어서 오게 되는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지방 소멸을 막는 하나의 정책으로서도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냐? 이제 현재 여기 전북대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한 4천억 정도 되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 1조 1천억, 그리고 도쿄대 같은 경우에 1조 7천억, 그리고 하버드는 9조 원 이렇게 됩니다. 즉 간단하게 봤을 때 결국 그 대학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 그 대학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이 현재 국민주권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서울대 10개 만들기에서 거점 국립대는 현재 9개가 있고 현재 교육부의 업무 계획상 현재 5년 동안 4조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26년에는 3개의 대학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의 70%까지 예산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9개 대학에게 5년 동안 4조 원이라면 그에 미치지 못하는 좀 적은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그냥 그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그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지역 소멸도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좀 그 대학들에 지원을 해서 대학뿐만 아니라 그 지역도 함께 상생을 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의 규모와 그리고 좀 신속하고 좀 전투적인 이런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죠. 거기 바로 뒤에 계신 분 드리고 이쪽으로 넘어오죠.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안군에서 초고압 송전철탑 백지화 반대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허태혁입니다. 저는 국가전력망 구조 재편 및 새만금 247 CFE 허브 구축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4시간 7일 무탄소 에너지 전략을 앞으로 해결해야 될 국가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제안의 핵심은 아리백-AX 산업전략 허브 육성 분산형 국가전략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피크 수요가 16.5%를 집중되어 있고 또 전국적 송전선로 신설 비용만 72조 8천억이 되고 있는 사정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선생님, 부안 선생님 시- 잠깐만요. 죄송한데
제가 보니까 들고 계시는 지금 읽기 시작해가지고 다 읽으시고. 예, 제가 마지막 결론적인 그거를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만 말씀 주시고 네. 제가 나갈 때 저한테 주시면 저희 우리 같이 일할 때 주시면 받아서 그 연락처까지 적어주시면 또 답을 또 드릴 테니까 일단 결론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저는 동전탑 갈등을 최소화하고 새만금을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어떤 기반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삼성 반도체에서 투자를 계획했다가 철회하지 않았습니까? 기업이 올 수 있는 새만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쪽에 딱 세 분, 죄송한데, 이제 여 앞에 딱 세 분이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전주 병청년위원장 김민수입니다. 총리님께서 길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핵심만 빠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은 K컬처 중심, 지리적, 시대적 새만금 에너지와 연결, AI, 피지컬, 국가 전략 거점 사업이 꼭 필요합니다. 총리님. 우리 총리님께서 전북 예비 군민이신, 우리 예비 시민이신 총리님께서 함께 전북을 글로벌 AI 시대를 함께 총리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AI를 하자는 거예요? 문화 거점을 하자는 거예요? 국가 전략 거점을 네, 네. 알았습니다. 예. 그 다음에 옆에, 예, 그 두 분 같이 계시니까 바로 이어서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청년의 일원 김다혜입니다. 추모 납골당과 같이 장사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되 공공성이 매우 강한 영역의 경우 허가와 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로 인해 유가족의 피해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거나 유가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바로 옆자리에 계신 분, 예,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된 김에 두 분 하고 마치죠. 저 끝에, 이쪽으로 들으시죠. 자,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잘 이해해서, 예. 네, 한글 세계와 조직위원장 한용득입니다. 저는 이 국가보안법을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얼마나 우리 민주 투사들이 국가보안법. 예, 네.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북한과 남한이 그것이 통합이지 뭐 전주 안 주고 전남 통합 그런 자라 콧구녕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우리가 세계를 주도하고 1등 국가가 되려면은 수신제가 치우 편편합니다. 어떻게 우리 그 민주 인사들을 수없이 친일 잔재 말이 검찰 개 쓰레기 새끼들이 말이야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이걸 당장 폐지하고 남북 정상은 판문점에서 매월 1일 날 정상회담을 하고 천하 통일을 할 생각을 해야지 뭐 전남 안주 뭐 통화 뭐 경상도 통화 그런 자라 콧구녕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네, 만주 전주는 감사합니다. 예, 100% 알았습니다. 반대요. 우리 주민들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그러니까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국가보안법을 탄핵 폐지해요. 이해했어요. 저 위에 아주 애타게 손 드신 저 젊은 분하고 앞에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마이크 잡게 돼서 정말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정말 이 순간을 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북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27살 청년 이사여라고 합니다. 오늘 국정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는 조금 현재 정부와 당의 입장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의지는 정말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을 두고 이것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고 정교 유착 및 또 권력형 의혹의 책임 소재가 흐려지고 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계파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이 문제가 대통령이 아니라 그 개혁을 실행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구조와 기득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개혁을 멈춘다면 그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정부에서는 분명히 인정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아니면은 그 실패에 대한 책임까지 대통령이 함께 떠안아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빠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청년의 입장에서요. 이제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진행을 하셨던 정책 중에 하나인 그 북한의 체제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국민 혈세로 배포하기 시작한 점이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로 중단되었던 북한산 식품의 수입을 재개하였으며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및 또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체제를 존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희 청년들의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들보다 북한의 김정은의 눈치를 더 보는 것이 아니냐. 이게 진짜 이적 행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청년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이해했습니다. 네, 존중하신다면은 왜 민주당 정부에서만 유독 이런 북한 자, 정권의 된 유리한 것 조치들이 같고요. 연달아 나오는지 이해했어요. 한 가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북기회공고 교사 이한철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북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고졸 채용 제도의 개선에 대한 건의입니다. 고졸 채용이어서 고등학생들이 응시할 수 있는 전기기능사 자격증만 있으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지만 대졸자까지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졸자가 응시하는 전기기사 수준의 지필평가를 실시하고 토익의 가점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합격이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합리적으로 좀 개선되어서 그 공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거의 단답형으로 가급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하신 분, 아까 말씀한 부분에 대한 이러저러한 여러 지원의 부족함,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요. 근데 이러저러한 사정을 어디다 이야기할 수 있는 창구나 소통이 있는가, 그 부분은 사실은 중앙정부에도 또는 우리 전북도에도 또 사시는 지역에도 다양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은 의견을 내실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생각입니다. 그것이 반영되는가 아닌가는 별개의 문제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그런 채널로 말씀하시고, 아닐 때는 총리실로도 보내주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도권, 지방을 비수도권이라는 용어로 쓰자. 그거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장래를 지금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등이 사실상 통합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혹시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더 나빠지는 불이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둘째, 어떤 대안을 취해야 하느냐에 있어서 원래 지금 우리 정부가 전북도와 함께 합의해서 머리를 맞대고 짜냈던 5급 3특이라는 구조와 달리 전북까지 소위 호남이라는 이름으로 통합하는 길이 맞다라는 의견도 아까처럼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전북은 전북의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오늘 현재까지는 5급 3특의 길로 가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다수이고 현재까지 합의된 의견이 아닌가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도 차원에서 다른 의견의 방향이 주어진다면 그건 정부를 함께 의논할 수 있을 것이고, 대통령님의 타운홀 미팅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북에서도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 지원과 관련해서 결국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본질도 대학에 대한 지원, 학생별 지원액이 높은 경우에 그 대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대학으로만 보지 말고 그 지방을 살리는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히 공감하고, 지금 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그렇게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한 각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과 함께 가는 것으로 하되, 우선 각 대학의 경쟁력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이미 정해진
그 각 지역에서의 대표적인 국공립대를 우선 선도적으로 살려나가면서 푸는 방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전탑과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허브를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러니까 쭉 이렇게 문서를 들고 진지하게 질문 주셨는데요. 그 질문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서류도 준비하셨고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아서 나갈 때 저희 일행에 주십시오. 제가 전달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AI와 관련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I가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AI 뭐 데이터 관련된 부분, 어떤 한 지역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지역과 한 기업이 AI를 서버린 AI를 만드는 거, 데이터 센터가 있는 것, 또 뭐 피지컬 AI로 가는 여러 측면이 있어서 그 측면 중에 전북은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피지컬 AI와 관련된 쪽으로 특화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현재 정부의 리더들과 중앙정부가 함께 논의해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가장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일 것이다. 한국이 가지는 제조력과 AI력을 함께 합친 것으로서 그런 의미에서는 전북이 충분히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아까 주거시설과 관련한 제도 건의에 대해서는 꼭 내용에 대해서 차라리 정리한 걸 주십시오. 네, 그렇게 두 분이 같이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많은 논의가 되어 온 것이고 민주당과 민주 세력이 전체적으로는 국가보안법을 혹은 개정 혹은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공감대가 있고 민주당은 이미 그 과거부터 국가보안법을 전면 개정이냐 아니면 전면 폐지냐 아니면 실질적인 개정이냐를 놓고 많은 논의를 해왔고 현재 실질 그런 방향으로 서서 현재까지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 존재하는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이 정부 하에서 사실상 과거에 그랬듯이 국가보안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고 무도한 일을 하고 하는 상황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그건 논의해 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그 개혁과 관련한 정당의 책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청년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 뒷부분에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신문 등을 개방해도 괜찮다라는 것은 이미 그렇게 해도 좋다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건강성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예를 들어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으로 개방해도 그만이라는 것이지 그거를 국비로 하자라는 식의 논의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가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틀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가서 설득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세력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당과 정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지금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몸으로 완전하게 일치단계에서 가야만 국정도 성공시킬 수 있고 개혁을 그 후로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경험의 기초에 있다. 그래서 이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의 당정일치를 해가면서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마지막에 주신 질문과 관련해서는 조금 디테일이 있는 질문 같아서 그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 그냥 말씀을 듣는 것 같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아마 적당한 방식으로 설명으로 주신다 아니면 나갈 때 명함을 하나 주시면 저희가 전화해서 조금 자세히 여쭤보고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마칠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6개월 동안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급한 회복의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면서 대도약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째. 두 번째, 이제부터는 그래 방향을 잘 잡았다가 아니라 성과를 명확하게 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로 정부도 저도 직접 소통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포함해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오픈했지만 더 나아가서 이런 국정설명회도 하고 예를 들어 저도 온라인 이런 문답
등을 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을 강화하겠다. 끝으로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총리실의 고유 업무 중에 하나가 주로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하는 건데 청년 문제를 저희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과의 직접 소통, 현장 대화 등등을 강화해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전북의 미래, 청년의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쉽지만 질의응답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마치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좀 편하게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해주신 우리 총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대한민국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서 이 변화의 파고를 헤쳐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개혁하고 산업의 성과가 국민에게 다 공유되도록 하고 우리 총리님 역할이 아주 컸거든요. 우리 총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되시죠? 네, 그러면은 기대되시죠? 그럼 바로 저희 총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총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뭐 그런 거 하셔도 저 이 동네에서 출마 안 해요.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조금 전에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서 제가 정치를 은퇴하면, 정치를 그만두면 익산에서 살고 싶다 라고 하시니까 박수를 많이 쳐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익산에서, 전북에서 살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익산에서, 전북에서 앞으로 살 것 같아서 박수를 치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혹시 빨리 은퇴하라 이러고 치시는 건 아니죠? 오늘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K국정설명회 전국을 다니면서 혹은 지방정부, 혹은 정당, 혹은 단체, 혹은 기업인들과 함께 현재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K국정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전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두 군데가 공동으로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전라북도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 JC입니다. JC가 같이 주최를 해주신 이유는 사실은 저도 청년회의소 멤버 출신입니다. 국회 JC 출신들이 상당히 있는데 국회 JC 소속이었던 특우회, 그러니까 JC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모임의 회장, JC 동회장을 하기도 했고, 아마 또 전북도는 오늘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북의 비전과 관련된 말씀을 하니까 주최를 해주신 면도 있고, 사실은 제가 익산에 살고 싶다고 하니까 또 이제 그래서 그러실 텐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치를 안 하고 제가 18년 야인으로 있던 시절에 전국을 계속 다녔는데, 전국을 다녀보니까 저는 정말 전북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전북, 그중에서도 익산, 사실은 어느 동까지 정해놨습니다. 살 거를 다 정해놨는데, 그래서 제가 이미 우리 정헌율 시장님 계시지만 익산 명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따지자면 전북 출신 총리라고 봐도 되겠죠.
오늘 저희가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아주 간략하게 우리 정부가 어떤 상황에서 출발했는가? 아주 어렵게 출발했습니다. 거의 나라가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출발했습니다. 경제는 바닥, 정치도 멈춰버리고 거의 계엄으로 바닥에 내 동댕이 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고 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의 걱정과 비원과 지지와 응원에 힘입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주권정부를 출범할 수 있었죠. 경제가 엉망이었습니다. 6개월 달렸습니다. 6개월 달린 결과를 아주 간략히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도 반등시켰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조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달려가야 되고 더 도와주셔야 합니다. 한번 지표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얼마나 성장하느냐. 옛날에 한국 경제가 막 10%, 20% 막 이렇게 막 달려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몸집이 커지고 비교적 성장해서 다른 선진국들이 그러듯이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잠재 성장률, 우리 체격에 어느 정도 뛸 수 있는가, 그거를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의 키와 체중과 체격을 놓고 볼 때 대략 한 1.8에서 2 정도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는 마이너스로 갔었습니다. 언제? 윤석열 시절에. 바닥으로 가버렸습니다. 언제 다시 그것이 마이너스에 살아났냐? 윤석열 탄핵되니까. 놀랍죠. 경제라는 게 심리의 효과도 있어서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이제는 0%를 넘어서 어느 정도까지 왔습니다. 어디까지 왔느냐? 원래 뛸 수 있는 정도의 체력. 지금 대략 1.8로 전문가들이 보는데 그 1.8까지 6개월 만에 바닥에서 지하를 뚫고 6개월 만에 새 정부에서 6개월 만에 올려냈습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올해 잘하면 1.8에서 2 정도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것을 더 올려내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긍정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돈 좀 더 쓸까? 남들이 더 쓸까? 이런 등등 대여섯 가지의 지표를 종합한다고 하는 소비 심리가 100을 넘어서 쭉 몇 달째 이렇게 최초로 상승의 지속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추이는 바로 최근까지의 추이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시절에 2000대 중반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로서 앞으로 코스피가 중장기적으로는 5천까지도 내다볼 수 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실제로는 이 정부 임기 마지막 중 3, 4년 후에 3천 뚫고 4천대까지 가면 사실 우리는 정말 대성공하는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언론이나 야당은 이런 비판이 있었습니다. 택도 안 되는 소리, 무슨 5천은 무슨 소리냐. 지금 어디까지 갔죠? 4,800대까지 가버렸습니다.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환율도, 수도권 부동산도, 청년 실업 문제도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 경제가 앞날이 보이지 않던 절망 상태로부터 지난 6개월간에 분명하게 잘하면 어쩌면 살아날 수 있겠네 하는 희망이 보이도록 반전시킨 것. 그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난 6개월 동안 해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국민 모두가 제일 걱정했던 것이 있죠. 야당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우,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수나 있겠어? 미국이 만나주겠어? 한미관세협상 하긴 하겠어? 한미관세협상이라는 게 과연 일본보다 유리하게 하겠어? 이런 얘기 많았죠. 최고의 걱정거리였습니다. 왜? 미국이 제일 세고 전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 관세협상을 전 세계를 향해서 시작하니까 전 세계가 마음 놓고 사실 하지 못하면서 싫은 협상이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강한 나라. 와의 관세 협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를 풀어낼 수 없는 그러한 협상을 결론을 냈죠. 많은 보도가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미국하고
미국이 주도해서 이번에 시작된 관세 협상에서 미국보다 유리하게 끝낸 나라 찾을 수 없습니다. 왜? 미국이 제일 세고 미국이 시작한 거니까. 그런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럼 이번 관세 협상의 성적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누가 덜 불리하게 했는가? 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했는가? 한국이 일본이나 대만이나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하게 했는가 아닌가가 관세 협상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국이 비교적 선방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일본에 비해서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서 전체 다른 협상을 했던 나라들에 비해서 비교적 괜찮게 했다. 다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업적 합리성. 쉽지 않은 협상을 했는데 우리가 치열하게 마지막까지 얻어내려고 노력해서 그 모든 협상에 딱 씌운 모자가 있습니다. 상업적 합리성. 쉬운 말로 하면 돈 되는 것만 한다. 미국은 미국 돈 되는 거 하려고 하고 한국이 투자하라고 하고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고 만약 그대로 전혀 우리가 똑같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만 갔다면 사실 우리 국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돈 되는 것만 한다. 투자를 할 때도 또 자금을 모으는 방식도 한국이 불리하고 경제적으로 해를 보는 방식으로는 안 한다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두 번째, 마스가. 최근에 군산에도 미국이 조선을 할 거면 차라리 군산에서 하면 어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스가가 뭔지 다 아시잖아요. 미국을 더 세게 해주자. 마스가는 미국과의 어려운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조선력, 한국이 가지고 있는 배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협상을 가장 잘 이끌어낸 전략입니다. 미국이 가장 전 세계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배 잘 만드는 능력, 군함 잘 만드는 능력인데 막상 그것이 제일 부족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 거북선 만들 때부터 가지고 있는 능력이 쭉 이어져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번 협상 전체를 보면서 덜 불리하게 끌어가는데 딱 협상의 지렛대로 쓴 그 전략이 성공한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도 우리는 어려운 일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미관세 협상이 끝날 때 국무회의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말 국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강한 나라하고 협상을 해보니까 정말 속이 끓을 때가 많다. 그 얘기를 점잖게 표현한 거죠. 각국 도생, 전 세계가 경제전쟁을 하는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조선 능력을 가지고 비교적 여러 가지 상황을 협상으로 풀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조선이 그랬듯이 앞으로 그거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AI든 바이오든 만들어서 다른 나라라고 할 때 딱 이것만큼은 함부로 우리가 밀리지 않겠다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협상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은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버티기. 김정관 산업부 장관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터프 니고시에이터. 만만치 않은 협상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김정관 장관, 김영범 정책실장 이런 분들이 정말 잔뼈가 굵은 관료들인데 이분들이 정말 이번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잘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처음에 내렸던 지침이 없었다면 절대 버틸 수 없었다. 제가 그 말씀을 함께 들었거든요. 우리 국익에 손해가 되는 것은 결코 사인하지 않겠다. 버텨라. 시간에 쫓기지 마라. 우리 김건영 지사님도 공무원 해보셨고 우리 이원택 우리 의원님도 그런 도정 관련해서 직접 일도 해보셨고 많은 분들이 이 안에서 공무원도 해보신 분 계시고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미국과 해방 이후에 어떤 사안이든 가지고 협상을 해서 시간이 딱 임박했는데 그것을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쭉 밀어서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협상한다는 것 실제로 쉽지 않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냈습니다. 깨질 것 같은 상황을 몇 번 넘기면서 저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비교적 선방을 하면서 끝낸 가장 저변에는 대통령이 확고하게 딱 버티면서 판단했던 그러한 전략적인 다부짐이 작동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그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한미 관세 협상 사실 참 어려운데 우리도 100% 만족 못하는 대목이 있지만 비교적 잘했다. 이렇게 선방했다라고 평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수많은 외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쪼개서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 국민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당대표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한다입니다. 그 정신을 가지고 국민 주권 정부를 만들고 있고 민주당은 당원 주권주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올바른 길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국무회의 생중계 재밌으셨죠? 타운홀 미팅 괜찮고 제일 재밌는 것은 업무 보고 생중계 진짜 재밌었죠? 우린 죽겠어요. 그거 만든 사람은 죽겠습니다. 아우 힘들어요. 제가 대통령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업무 보고 중간쯤에 아우 장르를 하나 만드셨어요. 무슨 장르 그래서 세계적인 정치 다큐를 하나 만드셨다고. 이번에 우리가 했던 이 업무 보고를 생중계한 것이 대통령이 주도한 그 영역을 이제 넘어서서 전 부처의 업무 보고 생중계로 이어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들도 이제 생중계 하세요 하고 제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각 부처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민주주의의 하나의 모델이 된 것이고 제가 찾아봤어요. 업무 보고 공개를 누가 시작했나?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생중계는 안 했어요. 처음으로 오픈한 거예요. 그 철학이 이어져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국민 주권을 중시하는 분들이 이어지면서 오늘에까지 이어진 것이죠. 이게요. 이번 업무 보고할 때 공무원들이 힘 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장관들도 힘들고. 근데 이제 업무 보고가 마지막 끝나는 게 부산에서 해수부 업무 보고였거든요. 부산에서 해수부 업무 보고 딱 끝나는 날 다들 속으로는 아우 이제 끝났다 아주 해피하다. 이제 조금 쉬어야지 이러고 대통령께서 마지막 정리 말씀을 하시면서 아우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다음 업무 보고는 6개월 있다 하자고. 아니 내년에 하는 게 아니고 6개월 있다. 야 이거 정말. 저는 사실 이번 업무 보고가 아니라 다음 해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의 업무 보고를 기대합니다. 성남과 경기도에서 발전과 기적을 만들어냈듯이 첫 업무 보고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를 내어드리고 검증받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2년차, 3년차, 4년차는 점점 압박 검증이 심해질 것이고 책임감의 강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행정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갈 것이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5년 동안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한 차원 높은 행정으로 도약할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이 보시고 댓글도 더 많이 보내주시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할 때 이렇게 가끔 받아가지고 대신 물어보기도 하시잖아요. 이거 보고 다 하시는 거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서 K민주주의를 발전시켜 가겠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거 맞죠? 언젠가 김대중 대통령께 은퇴하신 후에 제가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외교를 잘하는 게 뭔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잘 지내는 거다. 미국과도 잘 지내고, 일본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러시아와도 잘 지내고, 북한과도 잘 지내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자존심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환심을 지혜롭게 사면서도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그런 국가들을 균형을 척척히 잡는 방향으로 북한과만 아직 냉각관계에 있지만 미국, 중국, 일본
가장 가까운 나라들과 관계를 만들어 낸 거죠. 얼마 전에 새해 들어서 첫 국무회의를 하고 점심 식사를 청와대로 이제 옮긴 뒤에 청와대 옆에 총리 공간이 있고 그 옆에 삼청동 수제비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수제비 먹고 우리 총리 공간 가서 커피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때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자들이 아우 도대체 금관 뭐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진핑 주석 뭐 샤오미 셀카라든가 이런 거는 이거 어떻게 다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나 잠 못 자고 그거 지어서 아이디어 짜느라고 잠을 못 잔다고. 국익을 이루어내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최근에 무슨 탄국가에 갔던 우리나라 기업인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직접 얘기해 준 겁니다. 그분이 갈 때 이게 우리나라에 6개 있는 금관 중에 6번째 가장 좀 화려한 금관의 모델을 선물한 거거든요. 이것과 비슷한 걸 들고 갔대요. 그 나라에서 건설 수주할 게 있었어요. 원래 자기 차례 아니야. 딴 나라 받기로 돼 있었어. 갔는데 그 나라 대통령이 약간 센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딱 들었는데 그 대통령 정상에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이게 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던 그거냐고. 그리고 수주가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당당하게인데요. 제가 여기서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국정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중에 이렇게 보면 제일 잘한다의 이유가 외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전문가였어? 아니잖아. 유학파였어? 아니잖아. 외국 가서 오래 살았어? 아니잖아. 기대를 안 했는데. 근데 외교를 잘하거든요. 근데 외교를 잘한다는 것은 달리 이야기하면 이 치열한 국제 경쟁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국가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틀을 정하는 문제에서 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하신 씨앗이 이때 만들어졌구나 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당대표 시절에 보통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큰 나라 몇몇 정도를 우연한 기회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교사저들을 거의 매주 간격으로 쭉 당대표가 만나나가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그때 생각했습니다. 준비하시는구나. 그러한 치열한 국정의 준비가 있어서 우리는 이제 비교적 당당하게 국제사회에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해외에 나가서 우리의 위상, 정치적 위상이 과거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당당하게 해야 되겠죠? 투명하게 경제를 해왔습니다. 한미관세 협상을 할 때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대기업의 오너들을 개인 1대1로 또는 여러 정말 많이 만났어. 정말 많이. 듣고 심지어 관세 협상 전략을 어떻게 같이 의논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과거였다면, 독재자 시절이었다면 저런 만남이라면 이 사람들이 만나서 뭔 짓을 할까? 뒤에서 뭔 소리를 할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이 CEO, 기업 CEO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의문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언젠가 대통령님과 이런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어요. 떳떳하니까, 꾸릴 게 없으니까, 당당하니까.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 되느냐에 가장 중요한 척도 하나는 정부와 기업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정부와 기업이 투명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할 얘기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그렇게 상생의 관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냈다.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진 경제의 기초를 만들어낸 것이 경제, 노동 어떤 한 분야의 제도의 변화보다 훨씬 중요한 틀을 만들어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A, B, C, D, E. 여기 우리 김성주 우리 이사장님도 와 계신데 제가 정책위 의장을 할 때 정책위 부의장을 하셨고 지난 제가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집권플랜 본부장이라는 것을 할 때 A, B, C, D라는 것을 처음에 그 틀을 만들어서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A, AI, B, 바이오, C, 컨텐츠 앤 컬처, 문화와 컨텐츠, D, 디펜스, 방위산업, E, 에너지. 우리는
이것이 미래로 가는 전략산업이라고 보고 이것을 살려내기 위한 집중적인 투자를 했습니다. 방향을 잡았고 예산에 넣었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인프라의 기초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툴들을 다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AI에 최초로 우리 AI 수석 그리고 장관의 AI 최고 전문가들 민간인들을 모셔왔고 AI에 10조 이상의 예산을 우리가 집어넣기로 했고 GPU 26만 장 이상을 확보했고 그리고 정말 세계 각국의 강국들과 경쟁해낼 수 있는 다양한 한편 데이터 센터 여기는 피지컬 AI 실증 이런 틀을 만들어냈고 비바이오 신약 농생명 등등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의 바이오위원회를 딱 정리해서 이제 당연한 컨트롤 타워로 가려고 하고 있고 컨텐츠 앤 컬처, 방위산업, 에너지, 지금 아리백산단, 전북같이 제가 이걸 보면서 전북은 이 중에서 뭐뭐에 연관이 되느냐 AI 연관되죠? 피지컬 AI B, 농생명, 바이오 연관되죠? 컨텐츠 앤 컬처 당연히 관광 등 연결되겠죠. D, 디펜스 아주 주된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E, 에너지, 재생에너지 연관되죠? A, B, E가 특히나 전북과 연관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제일 잘못한 것이 독재도 하고 정치도 엉망으로 다 못했지만 제일 잘못한 것 하나는 앞으로 무엇으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집중점을 못 가진 것이 가장 큰 문제의 하나라고 봅니다. 우리는 그 집중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온 김에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결국 백범 김구 선생이 꿈꿨던 것 같은 문화국가입니다. 성장을 회복하고 지금 우리 한류의 경쟁력이 보이고 있는 대로 문화국가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맨 마지막 그림이 뭔지 아세요? 국중박.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선생님 아시죠? 지금 관장이시잖아요. 제가 그분이 너무 자부심에 차서 이 자랑하는 거 한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첫째, 국중박이 줄을 지금 저렇게 서고 있는데 전 세계 지금 3위라는 겁니다. 지난해 600만이 넘었다는 거예요. 1위, 2위가 어떤 나라냐? 루브르, 파리나 뭐 뉴욕 이런 데예요. 그런 데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의 박물관은 남의 나라의 꽤 반틈 넘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것만 갖고 하잖아요. 두 번째, 일본 등을 포함해서 세계 100나라 이상의 박물관장들이 와서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게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옆나라 일본도 그렇고 어지간한 나라에는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이 다 은퇴하신 어르신들만 오신답니다. 근데 우리는 젊은이들이 애기들 데리고 유모차와 함께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문화의 힘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문화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산업을 하든지 거기에 프리미엄 베이스를 깔아주는 그런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새 정부가 강조했던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국무회의 할 때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대통령이 계속해서 산재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대한민국에서 정치의 영역에서 산재 문제가 그렇게 진지하게 사실 의제로 다뤄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한 번 하고 마실 줄 알았는데 두 번, 세 번 했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저도 산재 현장을 가봤습니다. 건설 현장. 근데 전체적으로 좀 큰 데는 줄고 있지만 50인 이상 50억 이하는 아직 줄지 않거나 심지어 늘기까지 합니다. 어려운 과제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러한 공동체로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첫째. 두 번째는 산불입니다. 산불 대응의 방식을 저희가 지난해 바꿨습니다. 지난번에는 산불이 나면 일단 얼마나 나나 불이 번지나 보자 하고서 헬리콥터 띄우는 거를 일단 물 내리는 헬리콥터를 먼저 띄우고 돌아오는 한이 있더라도 먼저 띄우자는 걸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30분을 더 벌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자살입니다. 우리가 자살 지금 1년에 15,000이 넘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생명 존중의 원칙을 지켜가겠습니다. 정동영 장관께서 전북이 매출한
탁월한 정치인이자 지금 우리 정부의 통일부 장관이에요. 여러분, 윤석열 정부 시절에 오물풍선이 오고 확성기가 가고 오물풍선이 오고 확성기가 가고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부가 바뀐 것만으로도 오물풍선과 확성기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쉽지 않습니다. 남북관계가 어느 때보다도 만만치 않고 심지어 북한은 이제는 아예 통일이고 뭐고 말하지 말고 그냥 딴 나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됐지만 적어도 우리는 더 갈등을 격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어가려 하고 있고 다행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그런 마음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조는 유지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대략 좀 긍정적인 얘기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황을 쉽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간단치 않고 수도권 부동산 문제 간단치 않고 여러 가지 산업에서의 경쟁력 간단치 않습니다. 미국이 판을 흔들었고 중국이 무섭게 쫓아오거나 아니면 우리를 추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류를 자부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노력은 우리가 하고 돈은 넷플릭스가 가져가는 그러한 구조, 이러한 구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만든 게 지난해 84편, 2015년 10년 전에 84편, 똑같은 84인데 과거는 상향이고 지금은 하향. 이런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결코 그냥 낙관만 하고 가진 않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비교적 역대 정부에 비해서 높다고 합니다. 50대 후반, 60대 초반대.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처음으로 지난해 말에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54%대를 찍었습니다. 국회, 검찰, 법원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더 잘해라. 그래, 열심히 하는 건 인정하겠다. 투명하게 국민과 함께 가려는 노력을 인정하겠다. 그러한 평가를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고 정치를 해온 지난 6개월에 대한 평가로 국민들이 내려주고 계신 것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기조로 계속 달려가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제가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사실 제가 주최 측에서 말씀 듣기를 쭉 말씀드리고 혹시 질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필요한 걸 서면으로 받아서 남의 답변 드리고 한두 가지만 여기서 꼭 필요한 문답을 직접 하고 그리고 마치고서 오신 분들과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들어서 가급적 빨리 곧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걸 만들어 봤어요. 이 정부의 장관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루핑을 해본 겁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분들, 전북에서 잘 아시는 분들. 그러고 보니까 전북에서 지금 장관이 몇 분 나온 거예요? 김윤덕 장관 있고, 또 정동영 장관 있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까지 배출하셨네요. 제가 살 익산. 자, 이렇게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오래 하셨던 분들이 장관 한 그룹이 있어요. 맞죠?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이냐? 우리 과기부 장관, 산자부 장관, 중소기업부 장관 이런 분들은 네이버, LG 이런 때 쟁쟁한 기업에서 쟁쟁하던 분들이에요. 경제를 아는 분들. 대통령이 삼고초려해서 모셔온 거예요. 경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세 번째, 관료를 오래 했던 분들. 외교부 장관, 재경부 장관, 그리고 코로나 때 정말 여러분이 그 신뢰를 주셨던 정은경 장관. 세 번째 그룹이에요. 간단하죠. 훌륭한 관료, 훌륭한 경제인, 훌륭한 정치인. 네 번째가 있어요. 아주 흥미로워요. 송미령 장관 아시죠? 시작처장, 권오을 장관. 어떤 분들이죠? 보수 정치에 있었거나 지난 정부에 있던 분들. 이분들이 몇 분 이렇게 있어서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의 대표이자 후보로서 우리는
개혁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중도와 보수까지 끌어안겠다라고 선언했던 그 기조가 연장되면서 새 정부가 출발할 때부터 원팀을 이렇게 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짠 틀을 유지해서 가급적 지난해 또는 올해 초까지 빨리 내란을 종결시키고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통합시키는 쪽으로 달려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신년사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런 통합의 기조를 더 지속하고 확대해 갈 것인데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전북 경제가 대전환의 시기를 맞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렇듯이 전북 경제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아까 A, B, C, D, E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CES, 세계 최고의 첨단 박람회에서 최고 인기가 로봇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로봇이 이제 최고의 경쟁을 갖고 이제 붙는 정말 최고의 격전지가 된 거 아닙니까? 피지컬 AI, 달리 이야기하면 누가 더 근사한 로봇을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를 내고 실증해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얼마요? 5천억? 6천억? 7천억? 1조요? 1조가 책정된 거 아닙니까? 전북이 한번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해낼 수 있으시죠? 새만큼은 설명드릴 필요 없고, 그리고 그린바이오 농경, 이 부분에 있어서 전북이 오랫동안 고민했던 이런 과제를 잘 해내면 이재명 정부는 틀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발전 방식과 달리 가려고 합니다. 수도권 중심으로만 가려고 했던 그런 성장을 이제는 한계에 달했다고 보고 진짜 지방주도 성장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5국 3특이 그렇고 광역통합이 그렇고 서울에서부터 멀수록 수도권에서부터 멀수록 혜택을 주자는 것이 그렇고 그렇습니다. 전북에는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왜 정치를 마치고 전북에서 살려고 하겠어요. 저는 전북에 확실한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러한 국가 대전환의 시기에 5국 3특의 한 축으로서 이제 전북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국가 대전환의 길들을 지금까지처럼 더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전북 고유의 독자적인 발전의 전략을 잘 만들어서 실행해가는 과제가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도지사님, 국회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모든 참여해 주신 분들과 함께 그 어깨에 걸려 있는 것이다. 저희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은 저희 정부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잘못할 땐 질책해 주십시오. 그러나 질책보다는 애정을 가지고 함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그래 새만금 우리 얼마나 했었냐. 근데 이제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좀 구체적이고 책임 있게 최종 그림을 다시 정리해서 결론을 좀 내보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정부의 새만금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새로운 그림을 정리해내야 하는 공동의 책임을 무겁게 안고 있습니다. 함께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전북을 찾아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K국정설명회 1차 설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석 총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 말씀 드리고 그럼 지금부터 총리님을 모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약 10분 정도 운영할 예정이고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선택에 의해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거고요. 귀한 시간인 만큼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자기소개와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진행은 제가 그냥 바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나고 또 이렇게 뵙고 또 사진도 찍고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30분 이상.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송하지만 한 너댓 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번 질문하실 분 손 한번 들어줘 보시겠어요? 이제 더 들면 안 됩니다. 한번 제가 보려고요.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인데 9분을 다 하려면 진짜 1분씩 질문하고 끝날 것 같은데. 자, 지금까지 손 드신 분들만 한 1분 안 넘게 딱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해도 좋겠죠? 그럼 저쪽부터 간단하게 해주시겠습니까? 누가 손 드셨었는데. 네. 예. 그 마이크 전달 위해서 손 드시면 잠시 좀 일어나 주시기. 여기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완주청년회소 회장 유충렬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서 반갑습니다.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우리 김민석 총리님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환영드리고, 또한 저는 질의가 아닌 총리님의 그 견해를 좀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아까도 설명해 주셨는데 저희가 5극 3특 구성 목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 간의 격차 해소, 지역 소멸 위기 극복, 국가 전략의 추진에 다시 한번 우리 국정전략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도 지금 행정통합이 지역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총리님이 주셨던 그 핵심 메시지처럼 수도권에 준비하는 지휘부여, 4년간의 최대 20조의 재정 지원, 공공기관 내 이전 우선 배치, 권한이양, 애타 면제 등 특별법 추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통합이 손의 논쟁이 아닌 기회와 선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북 특별자치도도 지금 현재 인구 소멸의 위기에 좀 있습니다. 그 행정구를 4개를 통합시로 바꾸고 그 지역 산업 또는 인구 소멸에 맞는 공공기관과 아까 말씀 주셨던 AI 산업, 에너지 산업을 지원 주신다면 저희 또한 전라북도도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총리님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으로 넘어가고요. 부탁드릴 것은 이제 저한테 와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딱 빼시고 그냥 질문만 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분 이쪽으로 아까 두 번째 넘어왔었는데요. 손 드신 분 저쪽, 예. 저기 마이크 좀 갖다 드리시죠. 누가 안 계신가요? 네, 혹시 일어서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네네네, 전달해 거기. 드리겠습니다. 어디? 지금 거기 지금 질문 그분 드리시죠. 예. 예,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주에 살고 있는 백종수라고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인천에서 완주로 귀농을 했고요. 완주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살고 있는 가족이고, 또 저희 가족의 이제 특징은 무연고 소자본 농가의 생존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6개월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무너지는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뭔가 열심히 분주하셨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내실을 좀 이렇게 다질 수 있는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연구가 없고 애초에 가진 자본이 없다 보니, 물론 이제 그건 네 사정이잖아라고 하면 이제 인정하겠습니다만, 제도와 현실이 분명히 녹록지 않습니다. 저도 어디 가면은 누구 아들이다라고 하면은 바로 딱 통과되는 게 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사는 곳에서는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아니면 확실히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실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제 곁에 있는 누군가가 이재명 정부가 됐는데, 지금은 국민신문고에 올리면은 뭐 누가 읽어보기라도 하고, 또 심지어 대통령께서도 유튜브 댓글은 직접 읽어본다고 하더라. 그래서 죄송한데 조금 요점. 예, 그래서 너의 이런 힘든 점을 했을 때 예, 이런 지원 예, 현실적으로 올릴 수 있는 창구가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젠플리스를 보다 보면은 이제 가끔씩 이제 비수도권에 대해서 지방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이 지방을 비수도권이나 다른 용어로 좀 이제 돌려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방이라는 뜻이 원래 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다음 앞에 분 이쪽으로 좀 전해주시겠어요? 예. 네, 서신동 주민 강성입니다. 오늘 절박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려고 왔고요. 전북은 식민지 시대에는 쌀을 바쳤고,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영남으로 수도권으로 인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시대에는 제일 먼저 피를 흘렸고